나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풀려서 플란트 자체가 흔들려서 씹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뼈에 심어놓은 그 나사 부분이 드러나 보인다면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겨날 수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임플란트 치료라는 것이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치아 머리를 만들어서 끼우는 것, 그것으로 치료가 종료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임플란트의 치료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치과 의사가 판단해야 되지만 내원 주기, 치과에 오는 주기가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기적인 유지 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네, 수술 후에 생겨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임플란트 주위염은 어떤 건가요, 원장님? 보통 우리가 자기의 치아에도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치주염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임플란트에도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주위 조직, 그러니까 잇몸이나 그 밑에 있는 잇몸뼈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임플란트에 생기는 가장 흔하기도 하고 또 가장 좋지 않은 합병증이죠. 사람에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더 쉽게 생길 수 있는 사람이 별도로 있을까요? 네, 그런 위험성이 더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체적인 잇몸 염증, 우리가 그것을 치주염이라고 하는데요. 치주염이 심하게 있는 사람일수록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구강 위생 관리를 잘 못한 경우, 치과의 정기적인 내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을 때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흡연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더더욱 더 치과에 주기적으로 잘 가셔서 관리를 받으셔야 되겠죠. 임플란트 주위염은 그러면 스케일링이나 병원에 자주 가서 주기적으로 받는 잇몸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것도 그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그 잇몸, 우리가 이렇게 입안을 봤을 때 그 붉은색으로 보이는 잇몸 살에만 국한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깊어져서 그 임플란트 주위에는 뼈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초기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스케일링과 그런 구강 위생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심도가 깊어지게 되면은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위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임플란트를 빼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는 초기에 그것을 잘 치료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임플란트를 빼야 할 정도의 주위염은 자주 발생하나요? 사실 그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해서 뼈가 흡수되게 되는 녹는 과정 속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을 때 보통 심어놓은 임플란트, 그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의 절반 이상 뼈가 녹게 되면은 그때는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게 이제 완전히 파괴가 돼서 임플란트 자체가 흔들려서 씹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역시 임플란트를 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임플란트 주위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도 염증이기 때문에요. 염증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면 주로 피가 나거나 또 붓는 거, 그리고 약간의 통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기 치아에 발생하는 치주염에 비해서는 좀 본인이 느끼는 그런 증상이 좀 덜한 편입니다. 자기가 임플란트 심어진 위치에서 자꾸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혹은 좀 냄새가 나거나 그쪽을 잇몸을 이렇게 혀로 만져보거나 했을 때 뭔가 붓기가 느껴진다면 뭔가 초기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치과에 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염증이 생기지 않더라도 임플란트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임플란트는 항상 그 위치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자기의 원래 치아는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임플란트와
움직이는 자기 치아 사이에 그 공간이 좀 생겨서 음식물이 많이 끼는 상황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그때는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끼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그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와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나사로 우리가 조이게 되는데, 나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풀려서 임플란트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의 경우에는 치과에 가서 그 나사를 다시 조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기검진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실 텐데, 정기검진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것은 환자의 어떤 구강위생 관리의 능력, 그러니까 스스로 얼마나 잘 닦는지, 그리고 잇몸의 상태, 그런 거에 따라 주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3개월, 6개월 혹은 1년 정도, 그것은 좀 치과 의사가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서 그 주기를 결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구강 검진하고 임플란트 이후의 정기 검진은 내용이 달라지나요? 사실은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결국은 임플란트를 한 환자가 치과에 정기검진을 오게 되면 그 환자의 원래 자기의 치아, 그리고 임플란트, 그 주변에 치태, 음식물 같은 것들, 다시 말하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지만 스스로 관리가 어려워서 그곳에 축적되어 있는 것들, 치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깨끗이 제거하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치아의 맞물림이라는 것이 치아의 움직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아의 맞물림의 변화를 체크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앞에 있는 치아와 임플란트 사이에 어떤 음식물이 많이 끼는데 그 원인이 혹시 그 접촉이 많이 느슨해졌기 때문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임플란트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하겠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그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혹시 안 좋은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기검진에서 판단을 하게 되죠. 만약에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심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너무 심하게 진행됐거나 아니면 임플란트와 뼈의 부착이 떨어진 경우에 임플란트를 제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다시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쓰던 거 다시 심어주시는 건가요? 물론 그렇지 않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서 뼈가 좀 소실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뼈 이식과 함께 새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뺀 날 새로 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겠네요? 근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아까 뼈와 붙어 있는 그 융합이 파괴된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임플란트 주위에 뼈 소실이 많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뺀 당일에도 조금 더 굵은 임플란트를 심거나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주변에 뼈 소실이 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빼게 된다면 빼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심은 지가 오래돼서 치아 뿌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실제로 자기 치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좀 내려가면서 뿌리가 드러나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잇몸도 조금씩 내려가면서 임플란트의 금속 부분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이는 금속 부분은 그 뼈 속에 심어놓은 임플란트가 보이기보다는 그 심어놓은 임플란트와 위에 머리를 연결하는 그 중간 부분, 우리가 그것을 지대주라고 하는데 그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인다고 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하게 진행돼서 임플란트 뼈에 심어놓은 그 나사 부분이 드러나 보인다면은 조금 심각한 치주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단 그런 금속 부분이 예를 들어 앞니에 심어놓은 임플란트에 보이게 되면 그 임플란트의 상태, 건강한 상태의 여부와 상관없이 좀 미관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와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임플란트 심은 이후의 후관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원장님, 오늘 큰 깨달음은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타고난 일을 잃게 되었지만 임플란트를 통해 그것을 회복하게 됐을 때 그것이 나의 마지막 치아라는 마음으로 정말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수술하셨지만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나만 이럴까 싶으실 때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앞으로의 치료 플랜을 잡으시는데 다양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면 덴탈피디아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